아직 바닥을 안 깨고 있어요. 얼마 동안 거의 4개월 가깝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여기가 바닥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지금도 50%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 한두 달만 더 지나면 이 퍼센트는 60% 70%까지 올라간다고 봐야죠.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자동차가 쉬는 동안 엔터가 지금 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자율주행 섹터를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로봇과 AI는 그럼 많이 올랐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저런 부침이 있을 수 있어요. 2022년 어쨌든 한 해 굉장히 투자자분들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잖아요. 혹시 세무사님에게는 어떤 좀 한 해였는지? 주식으로만 친다면 네. 저도 주식 계좌는 당연히 손실이 난 한 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약세장에 장사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슈퍼개미는 언제나 수익이 나나요? 이런 약세장에서도 어떤 종목을 사면 수익이 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거나 또는 질문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다른 주식 잘하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의 이야기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주식시장에서 고정적으로 1년에 뭐 나는 20% 냅니다, 30% 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실제 제가 20년 이상 주식을 했지만 그렇게 고정적인 수익이 나지도 않고요. 다만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남들보다 좀 성공한 투자자였다고 자부하는 건 예를 들어서 시장이 10% 오를 때 뭐 한 15%, 20% 수익이 나고 또는 시장이 한 30% 빠질 때 그 손실폭이 30%까지 안 가도록 노력해서 뭐 한 15%, 20% 손실이 나도록 노력하는 그 정도의 투자자입니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 나고요. 그 훨씬 높은 수익률은 복리로 쳤을 때 몇 년 동안 굉장히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2년은 저에게 손실이 난 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1년 동안 뭐 거래소 기준으로 지금 바로 차트를 볼까요? 작년 1년 동안 거래소 기준으로 25%가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좀 더 떨어졌겠죠? 코스닥은 1년 동안 35%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 코스닥이 35% 거래소가 25%가 떨어지는데 제가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만약에 거래소나 코스닥이 한 20% 오를 때 저는 뭐 한 2배, 3배 내겠죠. 그 정도로 시장 수익률을 아웃퍼폼 할 자신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에 뭐 시장 지수 빠진 거보다는 덜하지만 뭐 약간 손실이 난 정도.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제 개인의 무기는 좀 더 있어요. 소위 말하는 파생상품, 선물옵션에서 포지션 매매를 해서 약세장이나 보합장에서 좀 수익을 낸다든지 그래서 뭐 작년이나 고점 찍은 이후에는 제가 좀 그쪽으로 좀 매매를 해서 이렇게 주식에서 손해나는 거를 어느 정도 또 충당을 했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파생상품이 뭔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를 테니까 그러면 결국은 손해난 거 2022년에 손해가 났다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시되 만약에 거래소 위주의 종목을 했다면 내가 25%보다 더 빠졌다면 뭔가 좀 잘못됐구나. 또는 코스닥 위주로 했다면 35%보다 계좌 하락률이 더 컸다면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좀 반성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고 반대로 거래소 위주로 했는데 나는 한 15% 빠졌어. 또는 코스닥 위주로 했는데 나는 한 20% 손해봤어. 엄청 잘하신 겁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그 정도 손실은 잘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럼 작년 주식시장 좀 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았던 현상과 혹시 작년에서 뭐 얻으신 교훈 같은 거 앞으로 이런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 그런 거 있을까요? 뭐 실수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몇 년에 한 번씩 빠지는 하락장이었어요, 작년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수라는 건 좀 평범한 시기에 나만 뭘 잘못한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시험을 보는데 20명의 한 학급하고가 보는데 남들은 다 맞췄어. 19명이 맞췄는데 저만 틀린 거죠. 왜? 실수했어. 그러면은 그건 실수죠. 그런데 작년의 하락은 사실은 내가 실수했다 또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라는 시장은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한 10년에 한 번 오는 하락장이 왔구나. 무슨 뜻이냐면 제가 주식을 뭐 IMF 직후부터 했는데 IMF 때가 한 1000포인트에서 한 270포인트까지 한 3분의 1토막 좀 더 났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하락장이었고요. 뭐 그 이후에 이제 밀레니엄 파동 때가 역시 1000포인트에서 한 500포인트까지 반토막 났던 그리고 그 이유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그때가 이제 한 2300포인트에서 한 890 뭐 이렇게 해서 반토막보다 좀 더 났던 시기였죠.
그러면은 저는 한 10년에 한 번씩 그런 반토막의 시기를 겪은 거죠. 그래서 요번 작년 하락도 어찌 보면 과거의 반토막 시기보다는 덜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단단해졌다라는 생각을 한 건 덜 빠져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도 또 한 해가 잘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뭐 제가 잘못됐다라거나 실수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저거는 좀 아쉬웠어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금리가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사실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금리와 주식 시장이 반비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이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이 올라가고, 이건 이제 뭐 반비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정확히 반비례했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험론을 좀 믿는 사람으로서, 이론적으로는 금리와 투자 시장이 반비례하는 게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금리를 낮춘다는 건 돈이 풀린다는 얘기니까 투자 시장이 올라갈 것이고 자산 시장이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돈이 묶일 테니까 자산 시장의 가격이 내려가겠죠.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그렇게 따지면 금리만 추적하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고 떼돈을 벌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금리 전문가, 경제 전문가는 거의 없는 거 아시죠? 우리가 뭐 신처럼 레전드, 현존하는 레전드로 떠받드는 워렌 버핏 또는 전설로 떠나간 피터 린치 또는 그 이외의 무수한 레전드 투자자들이 금리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제가 심지어 대학교 때 아직도 기억에 나요. 보통 금리 전문가는 뭐 경제학자들이겠죠. 우리 교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야, 경제학 잘한다고 주식 알면 경제학과 교수들이 다 돈 벌었겠다. 뭐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실제로 저도 20년을 하면서 금리를 제가 보조지표로서는 보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무조건 주식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주식이 떨어진다고 믿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작년의 하락장은 저는 금리 인상의 여파가 가장 컸다라고 뭐 누구나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제가 경험론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 그렇게 손해를 여태까지 보지 않아서 그랬는지 원래는 몰라도. 금리 인상을 하기는 초기에는 증시도 조금 오른다고 과거 경험치에서는.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IMF 시기 또는 밀레니엄 파동, 심지어는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뭐 금리를 상승하는 그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상승 이후의 후폭풍이랄지 뭐 이런 시기였지 상승하는 시기에 주식시장이 떨어진 적은 별로 없었고 상관관계가 100%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저도 약간 방심을 했었는데 거의 뭐 2022년은 금리가 제로금리에서 4.5까지 오르는 그 시기 동안 주식시장은 역으로 아까 봤듯이 거래소는 25%, 코스닥은 35%가 빠졌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이해를 충분히 했지만 실무적으로 경험적으로는 조금 무시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반성은 해봤습니다. 그럼 금리가 이제 올랐을 때 아니면 떨어졌을 때 증시가 이제 꼭 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데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를 우리가 어쨌든 스스로 판단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던 건 금리로만 본다면 구분은 너무 간단하죠. 이미 말씀드렸죠. 금리로만 보면 다른 여타 지표가 일정하고 금리로만 본다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엔 악영향,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엔 호재 이렇게만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타 외부 조건들을 요소들이? 같이 봤을 때 여태까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금리는 올라갔지만 시장 기업 실적이 더 좋은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주가는 그때 오를 수도 있는 그렇죠. 금리보다 시장의 수익률, 기업의 수익률이 더 좋으면 금리 인상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는 금리를 올렸을 때 물가가 금방 잡힌다면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특수한 경우였던 것 같아요. 전쟁 이슈와 물가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올라갔고 금리는 올려도 물가는 작년 사실 CPI 지수를 뭐 기억한다면 6월인가 뭐 7월에 아마 최고점을 찍었을 때 거의 9%였거든요. 그리고 연말까지 떨어졌어도 6%예요. 이건 과거의 물가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상 시기가 다른 때랑 달랐던 점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면에는 러시아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코로나의 여파까지 있어서 좀 산업 전반이 조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뭐 이런 게 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 실적은 안 좋은데 물가는 높고 금리는 올리고 이게 좀 다 맞물려서 하락장에 온 거지 금리만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주식장은 떨어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만 한다면 사실 금리 전문가가 모든 돈을 다 벌었어야 된다는 자, 거죠. 그럼 2023년에도 금리 어쨌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건 여전하니까요. 그럼 당연하죠. 어떻게 지금은 좀 특히 그렇죠. 전망하고 계시나요? 2023년 이제
곧 2월에 네. FOMC 이제 발표 열리죠. 네. 일단 사실은 제가 금리를 네. 제가 전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기사만 보면 대부분이 나와 있죠. 시장 컨센서스는 사실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도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1% 정도로 이제 가장 높은 확률로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지금 4.5%까지 올렸으니까 0.25 두 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뭐 2월달, 3월달 0.25 올리면 빠르면 1분기에 금리 정점을 찍는 거죠. 예상대로 된다면. 근데 사실 그 예상은 작년에 계속 올라갔거든요. 뭐 4.5, 5.1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한 5.25까지 올라간다면 0.25를 한 3번은 해야 되니까 2분기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예상하는 게 아니고 그런 미국 금융 리포트 같은 거를 참조한다면 뭐 5.1이고 만약에 더 올라가서 5.25까지 된다면 0.25가 한 3번 정도. 그래서 지금 당장의 금리 인상은 0.25라는 게 90% 이상의 확률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금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대부분은 금리 정점을 거기서 찍을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0.25 2번, 최악의 경우에 3번 정도 다 예상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예상이 이제 그럼 금리가 언제 내려갈지냐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직 아무 점도표도 없고 그냥 연준 위원들의 말들 또는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들일 뿐이죠.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들어갈지 올해는 죽어도 아닐지. 근데 이제 죽어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연준위원회 매파적 성격이 있는 위원들이 대부분 번갈아 가면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말을 하는 이유, 그 경고를 하는 이유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올해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올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 사실은 좀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정점은 빠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 안에 끝나고 금리 인하는 뭐 빠르면 3, 4분기 또는 4, 4분기에 시작되겠지. 요런 게 이제 시장의 팽배에 있으니까 연준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야, 내년엔 금리 인하 없어. 뭐 이런 말들을 여러 번 했죠. 하지만 그 없다라는 것도 되게 웃긴 거죠. 왜냐하면 올해 연준 위원들도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도 뭐 여러 리포트에 어차피 나오는데 물가지수 보고 CPI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바뀌고 정책도 지표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물가를 잡기 위한 건데 물가가 막말로 여름이나 가을에 잡힐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러시아 전쟁이 끝나버리면 잡힐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 이제 설 연휴니까 연휴 끝나고 수요일날 우리나라 지수가 오를지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정점을 언제 찍는지 또는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되는지 당연히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측을 가까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거죠. 내일을 예측할 수 있지 20년으로 예측하기 힘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금리 정점의 예측력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예측력이 더 높을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상반기 또는 1분기에 5에서 5.25 사이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거는 거의 좀 80% 이상의 확률로 예측이 높은 가능한 이야기고 금리 인하가 올해 될지 내년에 될진 사실 아무도 모른다. 근데 우리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선 올해 되는 게 좋겠죠. 네. 네. 세무사님은 그럼 어느 쪽에 조금 생각은 그래도? 저는 사실은 금리 인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예측보다 시장에서 지금 어떤 움직임을 갖느냐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식은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측은 사실 주식을 실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요. 제가 뭐 주식을 안 하면서 예측을 하는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안 하면서 예측하는 건 쉽습니다. 말만 하면 되니까. 금리 언제까지 올라갑니다. 또 언제부터 내려갑니다. 거기에 틀리는 거에 대한 어떤 제재도 없고 또는 자신의 어떤 재정적 피해도 없어요. 그런데 저처럼 실전 주식을 하는 사람은 예측을 강하게 하지 않아요. 왜? 내 예측이 틀렸을 때 내 재산 손실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강한 예측보다는 확실한 대응을 훨씬 잘하는 편인데요. 그러면 대응을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상황 판단을 훨씬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만약에 난 경제학과 학도야.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가는지, 언제 금리 인하를 가는지 열심히 예측하세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 주식 투자, 실전 투자 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가는지, 금리 인하를 언제부터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실히 알아야죠. 그럼 자연스레 지금 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지수는? 지금 주식시장은 정확히 표현을 해드릴게요.
50%의 확률로 바닥을 찍었습니다. 아, 50%. 저는 50% 정도는 굉장히 봐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50%는 바닥 안 찍었다는 얘기긴 하잖아요. 아니죠. 그럼 좀 더 높일까요? 60% 바닥 찍었다고 할까요? 55%나 60%. 왜냐하면 거의 100%의 확률로 올해 상반기는 죽음이다, 뭐 무서운 것이 오고 있다, 공포스럽다, 너네 다 가난해진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지는 시점이에요. 너무 많아지는 시점인데 그러면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한다는 건 올해 상반기에 무조건 바닥을 더 찍고 2000포인트 뭐 1900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사람에 비해서 저는 바닥을 찍었을 확률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왜 저는 금리에 대한 예측 전망보다 현재의 지수 움직임, 우리 주식시장의 움직임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게 주봉이에요. 일주일을 봉우리 하나로 만든 건데 여기가 이제 1439가 코로나 저점인 2020년 3월이었습니다. 2020년 3월에 저점을 찍고 2022년 6월 말에 고점을 찍어요. 3,300. 저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주식을 좋아하고 하는 이유가 지수가 1년 반 정도 1,400에서 3,000이 올라가면 종목들은 4배, 5배, 6배씩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도 좋은 투자지만 주식은 분명히 결이 달라요. 부동산은 5년, 10년 투자해서 내 집이 2배가 됐네. 근데 주식은 타이밍만 잘 맞고 종목 선정만 잘하면 1년에도 3배, 4배, 5배 올라가는 종목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코로나 저점에서 고점까지 그랬고요. 그러면 1년 한 4개월 정도를 지수가 상승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시점 2021년 6월 말부터 오늘까지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냐면 정확히 1년 6개월이 넘었죠.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상승과 하락의 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저점에서 올라갈 때 끝없이 올라갈 것 같았죠? 끝없이 올라갈 것 같았는데 1년 4개월 정도 올라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1년 3개월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더 올라갈 것 같았어요. 4천 간다. 4천 간다. 한국 증시 저평가되어 있다. 4천 간다 했지만 안 갔죠. 주식시장이라는 건 매일매일 오를 것 같아도 오르다 보면 떨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 2021년 여름에서 지금까지 1년 6개월, 1년 7개월이 빠졌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다 거지된다, 무서운 게 오고 있다. 그럼 그게 이미 온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저점은 이게 지금 하락장이죠. 현재 하락장의 최저점은 언제냐면 이제 일봉으로 바꿀게요. 현재 하락장의 최저점은 바로 작년 9월 말입니다. 거래소 지수 기준으로 2134. 자, 상승장이 언제 끝났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상승장이 끝났죠. 우리는 끝났다고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가 왜 상승장이 끝이라고 알 수 있죠? 그 이후에 이 지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장이 끝나서 지금 1년 6개월 동안 빠지고 있죠. 자, 하락장은 언제 끝날까요? 바닥을 안 깨면 하락장이 끝나는 거죠. 자, 현재의 바닥은 9월 말이에요. 안 깬 지 얼마나 됐죠?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바닥을 깬다면, 작년 9월에 바닥을 깬다면 하락장이 진행되는 거죠. 근데 그 바닥을 안 깬다면 이미 바닥을 찍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현재는 아직 바닥을 안 깨고 있어요. 얼마 동안? 거의 4개월 가깝게. 지금 1월 중순이 넘었습니다. 설 지나면 수목금, 그 다음 주 월화, 5거래일만 지나면 2월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바닥 깰까요? 안 깨죠. 일단 1월 말까지 안 깹니다. 제가 보기에 2월 말까지도 안 깰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한 2월 말, 3월 말이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바닥 대비 거의 한 5개월, 6개월 바닥을 안 깼고 또는 고점 대비 2021년 7월 고점 대비 거의 한 2년 동안 하락장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2년, 3년, 4년 하락장이 있었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IMF 때. IMF 이후에는 2년 이상의 하락장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이 9월이 하락장의 끝인 바닥이었을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인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여기가 바닥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지금도 50%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 한두 달만 더 지나면 이 퍼센트는 60% 70%까지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패턴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바닥에서 이제 돌아가는 패턴이 가장 유명한 패턴이 역헤드앤숄더랑 쌍바닥이 있습니다. 자, 역헤드앤숄더는 이제 3종 바닥이에요. 3종 바닥 아니면 쌍바닥. 그럼 3종 바닥은 뭐냐면 이제 이 작년 6월 말에 원래 바닥을 쳤어요. 근데 이 바닥을 깨고 또 내려갔죠. 그러면 우리가 헤드앤숄더가 머리랑 어깨면 역헤드앤숄더는 발바닥이랑 무릎이거든요. 자, 여기가 만약에 발바닥이라면 여기가
왼쪽 무릎인 거예요. 그럼 오른쪽 무릎이 어디선가 형성돼야 돼. 근데 원래 저는 여기서 형성될 거라고 봤는데 오른쪽 무릎이 살짝 처졌습니다. 뭐냐면 원래 삼중 바닥에서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보다 더 깨져 있으면은 신뢰도가 좀 낮아져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무릎이 여기 2400을 깼으니까 삼중 바닥의 신뢰도는 좀 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죠. 쌍바닥이 남아있는 거죠. 쌍바닥은 뭐냐면 진 바닥에서 그 다음 바닥이 그 저점을 안 깬 바닥이거든요. 그러면 12월 말 1월 초에 바닥을 9월 말에 저점을 안 깼잖아요. 안 깨고 심지어 지금 한 2400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2월 초까지는 뭐 거의 확실하고 한 3월 초, 3월 말까지 요 2400, 2500에서 지수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요 지점이 바닥이었을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쌍바닥 패턴의 거의 완성에 가까워지는 모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금리나 이런 게 중요하지. 이런 패턴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패턴에는 우리 투자자의 심리가 묻어 있는 거거든요. 심리가 묻어 있고 또 하나는 오케이. 그럼 경제가 중요하고 경기가 중요하고 금리가 중요하면 저도 그럼 경제학적으로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올해 굉장히 무서운 게 오고 있다면서요. 네네. 그 무서운 게 뭔지는 모르지만 온대. 근데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내년에 무서운 게 온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잖아, 표정이. 다 올해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작년에 바닥을 찍어야죠. 내년에 무서운 게 와야지 올해 바닥을 찍는 거거든요. 말씀하시는 건 선반영 말씀하신 건가요? 이 선반영이라는 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야, 선반영 뭐 그냥 니네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주식학이라는 건 없죠. 경제학이 몇백 년 된 굉장히 오래된 학문인데 경제학에서는 선반영이라는 말이 아니고 선행지표라는 말을 씁니다.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선행지표가 바로 주식지표예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동행지표는 당연히 GDP죠. 우리가 경기 동행지표는 경기랑 같이 움직이는 지표가 뭐냐인데 우리가 경기를 말할 때 99%는 GDP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경기 침체라는 얘기는 야 니네 GDP 박살났어 이 얘기거든요. 그 박살난 GDP가 언제라고요? 올해라면서요. 올해니까 경기 선행지표인 지수는 작년에 바닥을 찍었어야죠. 만약에 GDP가 또는 너무나 무서운 게 오는 게 내년이라면 올해 바닥을 찍어야죠. 근데 저는 주변에서 야 올해 큰일 났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내년에 큰일 났어라는 말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에 바닥이었을 확률이 저는 50% 이상 뭐 한 55%, 60%. 근데 그럼 이게 70%, 80%, 90%까지 어떻게 확신이 드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많이도 아니에요. 뭐 1년 지나라 이게 아니고 한 두 달 정도만 지나도 이 55%의 확률은 70%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세무사님은 어쨌든 바닥은 다진 것 같고 올해 주식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데 상단은 좀 어느 정도 보시고?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사람들의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 상저하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애널리스트들이나 경제 기사를 쓰는 기자님들의 제목에는 2023년은 상저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에서 상저하고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상저하고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상반기는 안 좋고 하반기는 아니죠. 상한가를 맞으면 저가 잘나서 맞는 거고 하한가를 맞으면 고놈 때문에 맞았다. 뭐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했어요. 상한가를 맞으면 저가 잘나서 맞고 하한가를 맞으면 고놈 때문에 못 맞았다. 하한가 맞았다. 근데 제가 왜 우스갯소리를 썼냐면 사실 상저하고는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거든요. 말장난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상저하고라는 얘기는 언제 사란 얘기예요? 상반기에 사란 얘기죠. 근데 보통은 상저하고의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상반기에 몸살이고 하반기에 사란 얘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을 거라면서요. 그럼 낮을 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반기가 낮은데 그럼 상반기는 1월부터 6월이죠. 이제 언제가 낮으냐의 얘기예요. 자, 그런데 1월 초에 2200을 살짝 깼어요. 요 1월 달의 저점이 2180이었단 말이죠. 과연 이제 한 달 지나가는 시점에서 지금 2400까지 왔는데 2월 말, 3월 말, 4월. 그래서 아까 제가 3월 말 얘기를 한 거예요. 3월 말까지도 2400에서 형성돼 있다? 그럼 요 2100이 상저하고의 가장 낮은 지점 아닌가요? 심지어는 작년 9월이 최바닥, 그리고 올해 1월 달, 요 2200 살짝 깼던 지점이 올해 상저하고에서의 최애 저점. 그럼 이미 사야 되는 위치라고는 생각도 드는 거죠. 왜냐면 하반기는 다 올라간다며. 그럼 우리는 상반기에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 타점이 과연 여기보다 떨어질 거냐의 여부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안 깰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깬다고 해도 2200, 2150 구간을 깬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의 문제인데 과연 이게 2000 또는 1900, 1800까지 떨어질까의 여부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떨어진다면 이제 다시 연봉을 볼게요. 거래소 지수에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굉장히 우리가 불안하게 많이 떨어졌죠. 마치 세계가 망할 것처럼. 그 다음에 급반등이 나왔죠. 이 2018년에도 좀 시장이 좀 꺾였어요. 그 다음에 양선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깊은 음선이 나온 다음에 음선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그러면은 올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되죠. 작년에 코스닥이 35%, 거래소가 25%가 빠지는 굉장한 급락장이었는데 올해 연속으로 급락장이 올 것이냐? 좀 낮은 확률인데. 그리고 상저하고인데 상반기에 저점을 찍는다는데 1월 초부터 찍었는데 그 저점을 상반기에 깰까? 좀 낮은 확률인데. 작년 9월에 2100을 깨는 그 지점 이 지금 현재는 바닥인데 그 지점을 바닥이라고 쳤을 때 2021년 7월보다도 9월이니까 1년 3개월이 흐른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오늘까지는 1년 7개월이 흐른 시점인데 우리나라 장은 하락장이 2년 연속이 없었는데 전저점을 깬다는 얘기는 또 다시 하락장이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면 뭐 지금이 뭐라고 IMF도 아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아니고 아무 위기도 아닌데 그냥 금리가 올랐을 뿐인데 정말 무서운 게 올까? 특히나 올해 온다면 이미 바닥을 찍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으로 저는 사실은 이게 주식시장은 언제나 긍정론자와 부정론자가 있어요. 근데 늘 긍정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늘 부정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정말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생상품을 워낙 오래 해서요. 저는 시장 지수를 우리나라에서 탑에 든다고 봐요. 시장 지수를 바라보는 그 전망치는. 근데 어쨌든 제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시장은 이런 과거의 학습 효과로 본다면 바닥을 찍었을 확률은 높고 그러면 상반기에 오히려 상저하고 나면 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진짜 저점을 찍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늘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이런 예측이 중요하고 예측보다 더 중요한 게 대응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찍었다고 생각하고 매매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언제 긴장하면 될까요? 전저점을 깨러 내려가는 순간일 땐 다시 긴장하면 돼요. 근데 아직은 전저점을 안 깰 확률이 저는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지금 이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딱 보니까 증시가 2100에서 지금 벌써 2400 근처까지 왔단 말이죠.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위가 생각보다 많이 열려있다고 봐도 될까요? 좀 사도 되는지 지금 상황에서도? 저는 열려있다고 봐요. 오히려 아래가 닫혀있고 저는 위로 열려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이제 월봉이에요, 월봉.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2395는 2017년 5년 전 지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더 빠져서 2000까지 가면 2000은 거의 뭐 요때예요. 2006년, 2007년 지수거든요. 뭐 15년 지수까지 기다릴 게 있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2000까지 기다려서 사는 거는 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래로 열렸냐 위로 열렸냐 해서 계산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지금 2400이라고 쳤을 때 그 2400에서 아래로는 2000 위로는 2800이라면 2000의 가락률과 2800의 가락률을 혼자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근데 저는 2000의 가락률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년 전 지수로 회귀 그리고 9월 말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 확률보다는 9월 말에 저점을 안 깨고 지금 옆으로 잘 기다가 옆으로만 기면 이제 2400, 500에 있기 때문에 2400, 500에서 위로 한 번만 뚫려버리면 저는 2800은 금방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00 가는 것보다 2800 가는 속도는 분명히 더 빠를 것이다. 근데 확률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몇 %냐? 저는 65%까지도 봐요. 2400과 2800 중에 어디가 빠르냐의 문제에서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떤 주식 사야 될까요? 올해 유망 섹터, 올해 유망 주식 어느 쪽 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세무사님 유튜브 채널 보면 최근에 뭐 핫한 종목들 잘 맞추셨다고. 기가 막혔죠, 아주. 사실 핫한 종목이라기보단 업종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업종을 잘 맞출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이제 주식 관련 책 4권과 세무책 한 권 5권을 썼는데 책 제목에 사실 제가 어떤 투자를 하는지를 다 나타냈어요.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이죠. 네, 저는 책을 쓸 때 어찌 보면 책 제목 그리고 책의 목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책 4권 중에 한 권이 이제 성장주에 투자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저를 스스로 그러니까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야 이정용 세무사가 뭐야? 세무사 하면은 뭐 같이 투자하겠네. 재무제표 보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요즘에 이런 경제 채널이 워낙 많아졌고 근데 그 중에서 뭐 압도적인 건 김 작가 채널이고. 근데 또 이제 김 작가 채널에도 너무나 많으신 분이 나오니까. 여러 채널에 나오시는 분 다 보면 정말 한 달에 한 100명은 봐요. 근데 그럼 그 100명의 얘기를 다 들으면 도움이 되냐?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 주식이라는 건 객관적인 게 있고 주관적인 게 있어요. 사실은 저한테 객관적인 것만 말하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지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대조법 본다면 객관적인 팩트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작년에 25% 35%는 굉장히 10년에 한번 빠지는 수준이다. 그리고 작년 9월에 바닥을 쳤다. 지금은 그 바닥을 안 치고 쌍바닥 지점이다. 근데 뭐 지금 지점에서 바닥으로 다시 떨어질지 오히려 올라갈지 지나봐야 안다. 이게 딱 팩트만 전하는 거고 여기에서 주관적 판단까지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바닥으로 갈 확률이 높아 올라갈 확률이 높아 해서 저는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이제 주관적 판단을 한 거죠. 그럼 이렇게 본다면 100명의 분이 다 다른 얘기를 할 거거든요. 누구는 떨어진다 그러고 누구는 오른다 그러고 또는 심지어 종목 선정을 할 때 누구는 재무제표 보고 누구는 재료를 보라고 할 것이고 또는 누구는 성장주를 보라고 하고 누구는 가치주를 보라고 할 것이고 근데 그거를 다 공부한다고 다 내 것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어찌 보면 뭐 저를 패널이라고 한다면 맞는 전문가 맞는 패널을 봐야 되는데 그럼 저는 주식 종목 분석을 할 때는 3박자 투자법을 합니다. 재료도 보고 차트도 보고 재무제표도 보고 그리고 저는 시장을 버텀업으로 종목 위주로만 하지 않고 탑다운으로 해요. 시장 전체를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훨씬 선호하고요. 그리고 저는 보수적이지 않고 공격적입니다. 여기에 맞는 분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도 놀러와 주시면 좋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즘에 그래도 좀 잘 맞춘 이유는 성장주 애들이 기가 막히게 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작년 한 12월 초부터 이야기했던 애들이 있는데 약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자 이런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보통 주식 투자 저처럼 오래 하신 분들은 12월 달에는 접근하는 종목들이 기술주예요. 성장주 시대가 아니더라도 그 이유는 CES가 있기 때문이에요. 1월 달 CES를 앞두고 CES에서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2월 달엔 대부분 CES에서 나올 기술들에 대한 그 관련 종목들을 연구하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 예상이 가능했던 건 로봇, AI, 그리고 애플의 엑셀 기기, 뭐 요 정도였어요. 요 정도. 그런데 실제 CES에서 로봇 AI가 굉장히 많이 선을 보였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고 AI와 로봇에 기가 막힌 재료가 두 개가 나온 거죠. 뭐죠? 저는 원래 CES만 봤는데 기가 막힌 재료가 두 개가 나온 거죠.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상증자. 이거는 로봇 관련주에 굉장히 큰 힘이 된 재료예요. 자, 제가 전망이 아니고 팩트를 먼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좋다 나쁘다 이건 더 오른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더 오른다는 말씀을 하고 싶지 않고 이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올랐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언제부터 올랐어요? 1월 초부터 올랐죠. 얼마에서? 뭐 한 33,000원에서 66,000원 딱 2배 올랐네요. 한 달 안 된 시점에 딱 2배가 올랐고 이 오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삼성전자에서 500억 규모 유상증자가 들어간 거죠. 그럼 삼성전자는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들어갔냐? 원래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중에 LG그룹과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 이 세 그룹에서 대놓고 우리는 로봇 산업에 진출할 거야, 집중할 거야 라는 말을 몇 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이미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기업을 이미 인수를 했었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기업 관련 재료로 어떤 기업하고 엮였대 가장 큰 재료가 삼성전자 재료인데 그냥 대놓고 뭐 유상증자 500억이 들어가 버리니까 2배가 오른 겁니다. 그러면 원래 CES 때문에도 로봇 관련주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대장주가 탄생하니까 관련 로봇주들이 많이 오르는 거죠. 로봇주가 일단 많이 올랐고 1월 달에 두 번째 오른 AI도 되게 재밌어요. AI 현재 움직였던 대장주는 솔트룩스라는 종목이에요. 이것도 역시 말씀드리지만 작년 한 12월 말부터 얘가 뭐 한 8,000원 정도에서 24,000원까지 3배가 올랐는데 3배 오른 종목을 제가 좋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기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매 기법. 분석법. 시장을 분석할 때 이런 종목이 나오면 왜 오르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이게 왜 올랐냐면
다들 지금은 들어보셨을 텐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오픈 AI로 한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챗 GPT예요. 요거를 작년부터 재료가 슬금슬금 나온 거죠. 네. 근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네. 구글보다 뭐 더 잘 가르쳐줘. 이제 구글 검색보다는 챗 GPT로 다 물어보면 다 바로 답을 해줄 텐데, 네. 심지어는 음성도 가능해지는 시간이 이제 올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AI 기업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구글, MS 이런 데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AI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일단 IT 회사들, 삼성전자, LG전자, 통신회사, SK텔레콤, KT, 그리고 플랫폼 회사, 카카오, 네이버. 이 6개의 기업들은 지금 AI 기술들이 있을 것이고 또 관련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AI 관련주들이 챗 GPT 재료에 편성하면서 굉장히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연말부터 AI 로봇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말했던 종목들이 뭐 대부분 2배 아니면 50%씩 오르니까 뭐 되게 잘 맞췄어 하지만 제가 잘 맞췄던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겸손하게 말하면 원래 CS를 앞두고는 신기술주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근데 마침 챗GPT랑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상증자 참여가 불을 지핀 거죠. 뭐 그 정도로 약간의 자랑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잘 맞추셨다면 이제 앞으로는 2023년에 유튜브 썸네일에 많은 돈의 축제가 벌어질 섹터는 어디일까요? 돈의 축제가 벌어지나요? 요즘 유튜브에 제일 핫한 건 돈의 축제, 진짜 무서운 게 오고 있다, 역대급 위기, 교차적으로 다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무서운 게 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돈의 축제죠. 그래서 어쨌든 세무사님은 진짜 무서운 거 안 온다. 그래서 지금 주식 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어디 쪽일까요? 사실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네. 제가 뭐 매달 강연회도 하는데 강연회에서 제가 이렇게 업종을 말할 때 꼭 말하는 3가지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산업에서 굉장히 큰 산업, 바로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산업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산업의 1위, 2위 산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됐죠. 2차 전지까지. 그래서 2차 전지까지 한다면 시가총액으로 뭐 4대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쵸.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 팩트 체크는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게 시총이잖아요. 반도체가 우리나라 1위 기업이에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1, 3위죠. 2위 기업이, 2위 산업이 제가 보기엔 자동차를 2차 전지가 넘어서지 않았나. 왜냐면 2차 전지에 LG에너지솔루션 있죠. 삼성 SDI 있죠.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면 에코프로비엠, LNF, 에코프로 뭐 이런 애들이 쫙 10위 안에 질비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산업의 색깔이 지도가 좀 바뀌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거의 2위까지 올라온 것 같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있죠. 셀트리온 있죠.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는 누가 뭐라 그래도 무조건 탑4 안에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통의 산업. 원래 과거에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약했기 때문에 그냥 전차였어요, 전차. 그래서 우리나라 원래 강 사장은 전차 군단이 움직이면 돼라고 할 정도로 전자와 자동차였죠. 그래서 지금도 현대차하고 기아가 딱 있는데 기아가 11위 밖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좀 자동차 산업은 좀 쇠퇴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4대 산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4대 산업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뭐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 또는 제약바이오 쪽은 요즘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보다는 미용, 성형 또는 치과 뭐 이런 쪽 아니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완성형 만드는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는 좀 조정이 깊으니까 리튬 관련 소형주들이나 아니면 뭐 양극재 목재, 자동차는 사실 매매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가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산업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대부분이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 아주 큰 장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로봇, AI 이런 게 대기업엔 지금 물론 삼성전자도 로봇 한다고 하지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유상증자 참여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하실 건 큰 장일 때는 2차 전지 LG에너지솔루션 막 2배 가고 또는 뭐 삼성전자가 막 5만 원에서 9만 원 가고 하지만 지금 그 정도의 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대형 섹터보다는 오히려 좀 중소형주들이 편입되어 있는 그런 섹터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AI하고 로봇은 일단 이미 움직였으니까 말씀을 드렸고 아직 안 움직인 애들 또는 뭐 움직이고 꿈틀대는 애들은 일단은 엔터 엔터도 이미 움직이긴 했지만 AI나 로봇처럼 많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러면 엔터는
뭐 올해 큰 자료가 없냐? 저는 충분히 나온다고 봐요. 그 이유는 하이브가, 그러니까 저는 대장주를 꼭 보거든요. 근데 엔터의 대장주는 하이브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르니까 로봇주가 다 오르고 솔트룩스가 오르니까 AIG가 다 오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저점 이후에 정말 탄탄하게 3달 이상을,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여기 저점을 안 깨고 이렇게 우상향을 했다면 다시 저 저점을 깰까 해서 안 깰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특히나 작년에 요 급락 구간에 나왔던 재료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BTS 이제 그룹 활동 중단. 그러면 이제 하이브 끝났네 했는데 바닥 찍고 그 지점을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룹 활동은 끝났지만 개인 활동을 하고 있고 열심히. 그리고 또 뭐 저도 요즘에 아이돌 잘 모르지만 뭐 뉴진스라는 그 걸그룹이 이제 또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뭐 하이브, JYP, SM 이런 종목들 차트가 다 살아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OTT 쪽은 정말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엔터에서도 기획사 쪽보다 저는 OTT 쪽이 훨씬 더 마음에 드는데 그 이유는 작년부터의 흐름이 있어요. 대박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면 웹툰 관련주들이 올라요, 일단. 대부분의 원작이 웹툰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웹툰, 웹소설 관련주들이 일단 움직임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품을 만들었던 제작사들. 근데 지금 그런 제작사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뭐, 최초에 막 킹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오징어 게임도 있고, 가장 최근에는 뭐 재벌집 막내 아들도 있고, 카지노 있고, 근데 또 올해 들어서도 이런 OTT 제작사들이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줄을 서 있거든요. 그 대부분의 애들이 웹툰 관련주들이고, 또 대부분의 애들이 이제는 사실 공정파 드라마 모르는 주연들이 더 많아요. 근데 OTT 주연들은 이분들이 드라마를 찍고 뭐 이런 분들이죠. 맞아. 최민식 배우가 지금 카지노에 주연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뭐 무빙이라는 작품에는 정말 주연급들이 다 나오고 뭐 제작비가 뭐 500억, 600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OTT 제작업체들이 앞으로 계속 클 것이다. 왜냐면은 OTT 제작업체들이 클 수밖에 없는 게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가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죠. 우리나라만 디즈니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넷플릭스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작년 가을에 신작 발표회를 할 때 기대되는 신작 2개를 꼽았던 게 카지노하고 올해 시작되는 무빙이었고, 또 심지어는 넷플릭스 회장은 오징어 게임 추리닝을 입고서 방송을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엔터를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고,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자동차가 쉬는 동안 엔터가 지금 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의 업종을 더 고른다면 사실 AI하고 로봇이 움직일 때 못 움직인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걔도 지금 준비 중에 있을 것 같다.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왜냐면 우리가 AI 관련 종목들이 뭐 이제 막 상장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뭐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막 상장됐냐 그렇지 않아요. 뭐 2, 3년 전에도 계속 로봇 관련주도 있었고 AI 관련주도 있어요. 근데 얘네가 언제 움직이겠어? 야, AI가 무슨 말이 돼? 로봇이 어딨어? 뭐 너네 집에 로봇 있니? 근데 곧 이제 각 집에 로봇이 하나씩 생길 수 있는 거죠. 왜? 요번 CES에서의 기술 특징이 실생활에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평론이거든요. 그러면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용 로봇 또는 대단한 로봇을 넘어서서 이제 실생활에 관련된 우리의 심부름을 해주는 로봇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커피를 타주는 로봇 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해주는 로봇, 뭘 운반해주는 로봇, 택배 로봇 이런 것들이 점점 생기고 있죠. 그래서 로봇이 이제 가까워진 거죠. AI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 AI가 뭐 되겠어? 근데 챗GPT가 딱 나오는 순간 눈앞에 보인 거죠. 되네? AI 기술이 굉장한 거구나. 그 마찬가지로 지금 자율주행도 이렇게 딱 문이 닫혀 있는 판도라 같은 거예요. 야, 자율주행이 되겠어? 충분히 되죠.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우리나라 기술이 뭐가 있어?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로봇은 기술이 뭐 미국만 할 것이며 AI는 미국만 할까요? 근데 하지만 2배, 3배씩 오르는 종목이 로봇과 AI에서 나온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자율주행 섹터를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술주 성장주 라인에서 기존에 올랐던 AI, 로봇 플러스
자율주행.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는 기술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엄연한 성장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 보급, 세계적인 문화 보급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성장주의 반열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큰 섹터로 얘기한 건 이제 엔터랑 OTT였고, 이제 자율주행 섹터가 아직 열린 공간이 더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AI 로봇 해주셨는데, AI 로봇은 사실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하지만 이런 거예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보시면 어찌 보면 이제 요즘에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이브도 제가 엔터 대장주 시총이 크니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사라 말아라가 아니고 표본이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2차 전지에서 사실은 삼성 SDI 있죠. 삼성 SDI 차트를 보면 2차 전지가 원래 움직였을 때가 2017년, 18년이에요.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가 요즘에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는데 2017년, 18년에 어떻게 움직였냐면 2017년 초에 삼성 SDI가 뭐 한 9만 원, 10만 원이었죠. 자, 2017년 초에 9만 원이었던 삼성 SDI가 고점을 2018년에 얼마에 찍냐면 25만 원에 찍어요. 그러면 이게 10만 원이 25만 원이 됐죠. 2.5배가 오른 거죠. 그러면 지수로 치면 지수가 예를 들어 1,500에서 한 3,500 가야 될 지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지수를 한번 볼까요? 자, 2017년 초에서 2018년까지 지수가 오르다가 떨어졌죠. 오르다가 떨어졌던 그 지수 시기에 삼성 SDI는 바로 2.5배가 오른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올랐을까요? 2차 전지의 선도주였어요. 그때는 LG화학보다도 훨씬 빠르게 움직였고요. 그러면 자, 이제 그 다음 제가 이걸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러면 이게 이제 성장주잖아요. 2차 전지는 이 당시에 최고의 성장주였어요. 그러면 25만 원에 물린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고점에서. 몇 달 정도 물려 있었을까요? 한 6, 7개월 정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토막이 난 것도 아니야. 25만 원 다음에 저점이 얼마였냐면 한 20만 원 정도죠. 여기서 코로나 저점에 좀 많이 빠졌다. 근데 코로나 저점은 사실 얘만 빠진 건 아니니까. 코로나 저점을 제외시킨다면 한 20만 원이거든요. 그럼 25만 원에 사서 20만 원이면 20% 하락이잖아요.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반토막 하락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20% 하락이었죠. 20% 하락해서 25만 원 회복한 다음에 25만 원에서 얼마를 갔어요? 80만 원을 갔죠. 그러면 25만 원에서 80만 원이면 역시 3배 이상이죠. 3배 이상이라는 얘기는 지수가 코로나 저점이 얼마였냐면 1,400이었고 3,300이니까 1,400에서 2배면 2,800. 2,800에서 또 0.5배면 3,400 정도 되니까 2.5배 정도 오른 거예요. 1,400에서 3,300이면. 그러면 그 시기에 코로나 저점에 삼성 SDI는 20만 원 미만 18만 원이었죠. 80만 원이면 4배가 오른 거예요. 지수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게 성장주고요. 또 꺾일 때도 다른 애들보다 별로 덜 꺾이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전에 이제 제가 픽을 했던 로봇과 AI는 그럼 많이 올랐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저런 부침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종목이 바뀔 수도 있죠. 지금 현재는 뭐 솔트룩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선도주로 쫙 움직이고 로봇주하고 AI주들이 따라서 움직이면서 2배씩 오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들이 20%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AI 종목, 다른 로봇 종목들이 또 나오는 거죠. 2차 전지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017, 18년에 1차 상승을 하고 한 6개월, 8개월 조정을 받았지만 바로 다시 2차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크게 봐서는 이제 AI와 로봇은 시작점이다. 다만 종목이 바뀔 수는 있으니까 우리가 섹터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그 AI와 로봇에서 종목을 계속 연구하면 돼요.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4가지 산업 중에 2차 전지는 좀 특별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질문 같은 것도 많이 받고 하잖아요. 근데 뭐 반도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어떻게 될까요? 질문 잘 안 받는데 2차 전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2차 전지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은 거죠. 왜냐? 이렇게 저처럼 성장주를 좋아하거나 우상향했던 종목을 좋아하는 분들은 2차 전지를 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이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 조정이 온 거죠. 그럼 이제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더 올라갈 것 같았고 성장이 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왜 조정을 받지? 자, 그러면 다시 언론으로 돌아가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성장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만 확인하면 되죠. 저는 성장이 안 끝났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아직도 제 주변엔 전기차를 안 타고 있으니까. 전기차는 계속 타야 된단 말이죠. 무조건 팔려야 돼요. 그러면 근데 조정받도 당연하죠. 매일 오르는 주식이 어디 있어요. 아까 삼성 SDI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한 6개월, 8개월 동안 20% 조정받다 다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조정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3년 후에 업종 지수를 깠는데 지금 업종 지수 은행이나 건설보다 2차전지 업종 지수가 더 올라가 있을 확률은 저는 90%라고 봅니다. 3년 후 또는 10년 후 그게 성장산업이거든요. 건설업 지수나 은행업 지수가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2차전지 지수는 제가 생각하기에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훨씬 높은 지수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침이 물론 하루 이틀 부침이면 궁금해하지도 않고 서운해하지도 않겠죠. 속상해하지도 않겠죠. 근데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니까 걱정을 하실 텐데 그 세 달이 세 달 한 번 더 또는 세 달 한 번 더 한 6개월, 9개월 정도만 지나면 그것도 최장으로 봤을 때 그러면 충분히 다시 원금 회복하고 올라갈 확률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가 2차전지 업종이라고 봅니다. 성장이 안 끝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좀 물려 있을 수도 있는데 큰 걱정은 하지 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주변에 전기차 아직 많지 않다. 그렇죠. 전기차 없잖아요. 저희 집 주차장을 저는 매일 봐요. 매일 봅니다. 파란색 번호판이잖아요. 예전에 사실 전기차가 난 저 테슬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현대차도 워낙 많이 팔리니까 이제 파란색 번호판을 보면 되는데 정말 10대 중에 한 대, 두 대예요. 한 대? 한 대 안 되죠. 네, 2대도 안 돼요. 10대 중에 한 대?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10대 중에 9대가 팔려야 되는데 아직은 멀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는요? 차트 한번 보면서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요즘에 좀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올해 경기는 안 좋지만 언제나 삼성전자는 그렇게 안 좋을 때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아마 대부분의 애널들이나 증권사 또는 경제기사에서 올해 상저하고 예상을 했다고 하고 또는 아마 밴드를 보시면 이 하방 밴드, 상방 밴드 수치를 보시면 대부분이 한 2300 기준에서 초등도 사실 할 수 있는 수치죠. 2300에서 뭐 2000에서 2600 뭐 이런 거죠. 중심이 2300이면 아래로 300, 위로 300이면 2000에서 2600 또는 200, 200이면 2100에서 2500 뭐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증권사가 그 정도의 범위를 정했단 말이죠. 그래놓고 삼성전자가 좋다고? 그건 사실 어불성설이죠. 왜? 2400이 현재 지수인데 상방으로 2400에서 만약에 상방으로 2640까지밖에 못 정했다. 그럼 10% 오르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10%가 맥심이란 얘기예요. 왜? 삼성전자는 절대 지수보다 훨씬 아웃퍼폼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중소형주는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10% 오를 때 중소형주 특히 반도체 소부장은 뭐 30%, 50%도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딱 지수 상승률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수 상방을 뭐 3,500, 4,000까지 보지 않는 한 삼성전자 10% 오르면 지금 6만 원이면 6만 6천 원인데요. 6만 6천 원에 만족하시면 상관없지만 야, 삼성전자 9만 전자인데 9만 원까지 가야 되지 않아? 자, 6만 원에서 9만 원 가려면 얼마죠? 50%죠. 50%. 지금 2,400이죠. 2,400에서 50%면 1,200이 올라야 되죠. 3,600. 거래소 지수가 3,600 간다고 믿는 사람만 삼성전자가 9만 원 간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수는 2,600, 2,700이 상단인데 삼성전자는 8만 원 갈 수 있을 때. 이건 이제 아마추어 중에서도 초딩보다도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계산 능력이 좋으신 세무사님은 어떻게 보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올해 예를 들어 3,600 간다? 저는 못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과한 뭐 30% 수익이 날 것이다?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러면 진짜 올라봐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만약에 열려봐야 위로 진짜 2,800 예상한 것도 아마 증권사에서 최상단일걸요? 그럼 2,800이 아니고 지금 2,400에서 10%면 2,642죠. 2,880. 2,880 가야지 삼성전자는 72,000원 가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 매력 없다라고 지금 실컷 드리고 있는 거예요. 10% 노리는 분들은 사셔도 되고 또는 안 망하는 회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안 망하는 회사 순위들이 있어요. 한국전력이 1순위인 건 아시죠? 국가 기업이니까 그렇죠. 국영기업, 독점 기업이니까 한국전력 안 망하겠죠? 삼성전자 안 망하겠죠. 대마불사라고 시총이 500조인데 그죠?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뭐겠어요? 은행주들. IMF 같은 때 아니고선 은행주는 안 망하잖아요. KB은행,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안 망하는 회사를 좋아하는 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저는 수익률도 크게 기대하지 말자. 당연하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국전력, 뭐 국민은행, 신한지주를 사시는 분들은 일단 마음 편하게 사시는 거고 수익률은 뭐 그냥 완전 많이 오르면 10%겠다. 20%면 진짜 많이 오르는 건데
근데 혹시나 코로나 직후에 들어오셔갖고 5만 원에서 9만 원 6개월이면 가던데 그 6개월 가던 시기에 지수가 2배 올랐었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좋아갖고 5만 원에서 9만 원 간 게 아니고 좋은 종목이라서 5만 원에서 9만 원 간 게 아니고 지수가 1,400에서 3,300까지 갔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2,400에서 6만 전자가 9만 전자 가려면 3,600인데 와 50% 쉽지 않겠는데? 그러면 중소형주 중에서 50% 가는 종목을 찾는 게 훨씬 빠른 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리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갈 거라고는 보시지만 수익률이 지수 대비해서 그렇게 높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수익률이 높은 중소형주를 보자라는 게 핵심 메시지인 거겠죠? 핵심 메시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행에 우리가 저금을 하면 지금 뭐 금리 인상이 됐으니까 예를 들어 2%를 준다고 쳐요. 2%. 은행에서 확실한 2%를 주죠. 삼성전자는 당연히 주식이니까 불확실하죠. 불확실.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확실하지만 은행보다는 좀 더 많이 줘요. 안 많이 주면 이 주식시장이 열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식할 이유가 없어지죠. 은행보다는 불확실한 수익률은 무조건 확실한 수익률보다 더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게임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무조건 불확실한 5% 정도를 주는데 그 5%가 딱 지수 상승률하고 맞물리니까 삼성전자는 불확실한 5%예요. 그럼 그 불확실한 5%에서 장이 좋을 땐 10%, 20% 줄 수도 있고 장이 안 좋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아까 상저하고 그리고 이미 9월 달에 바닥 찍었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저는 장이 바닥을 찍었을 확률이 높다고 보는 사람이니까 삼성전자도 5%, 10% 오르겠죠. 근데 마치 은행에 저금하는 것처럼 난 좀 안정적으로 안 망하는 회사 사고 또 만약에 떨어질 때는 중소형주보다 덜 떨어지는 삼성전자가 마음이 편해. 그런 분들은 삼성부터 투자하면 되고. 근데 나 은행 2%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주식에서 한 30%, 1년에 30%는 벌 거야. 그런 분들은 삼성전자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는 절대 1년 동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엔 30% 오를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이걸 명확히 아셔야 돼. 이거는 투자의 기본입니다. 투자의 저는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말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봐요. 이것만 알아도 투자 시장에서 실패할 확률은 낮고 특히나 절대 사기당할 위험은 낮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기꾼들이 다 그러거든요. 나만 따라와봐 1년에 2배 벌어. 자, 리딩 문자 항상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럼 1년에 2배는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1년에 2배를 벌 확률이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원금이 빵원이 될 확률도 있는 거죠. 근데 나만 따라와봐 1년에 3% 벌어. 그 투자 대상은 절대 망할 확률이 없습니다. 왜? 1년에 3% 벌러 들어갔다가 망하면 그 투자 대상은 지금 거래가 안 돼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 삼성전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토막 반의 반토막도 나지 않고 상장 폐지도 되지 않아요. 그 대신 예를 들어 코로나 이후의 상승장 그런 상승장이 와도 삼성전자보다 반도체 소부장이 더 잘 갈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중소형주에서 어떤 게 우량하고 어떻게 선정을 잘하면 삼성전자보다 더 탄탄하면서도 주가 탄력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저는 주식 투자자로서의 숙제라고 생각해요. 숙제하기 싫으신 분들은 안 망하는 회사 사시면 돼요. 근데 숙제하고 싶으시면 숙제하시고 망할 확률이 조금은 있지만 수익률이 훨씬 큰 회사를 사는 게 맞죠. 요즘은 들어볼게요. 한창 이제 증시가 이제 3,300 근처 갔을 때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10만 전자 막 간다는 얘기 나오면서 그때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삼성전자 예전부터 장기 투자 쫙 했던 분들 지금 삼성전자 연차트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월봉이나 길게. 이제 예전에 96,000까지 네. 쭉 올라갔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이제 예전부터 적립식으로 삼성전자 계속 사셨던 분들이 이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이제 부를 이었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이제 모든 사람이 세무사님처럼 주식을 잘 알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망하진 않으니까 계속해서 떨어지든 오르든 계속해서 적립을 해가요. 그거 앞으로 어떻게 좀 보시나요?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정말 경제적 부를 이루려면 원래 돈이 많았던 분이에요. 원래 돈이 많지 않았다면 월적립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보시면 지금 2022년이잖아요. 여기 2007년 금융위기 이때잖아요. 금융위기 최바닥 때도 10,000원 정도예요. 10,000원. 10,000원에서 90,000원이 최고점이잖아요. 몇 년 동안? 10년 이상. 그죠? 그잖아요. 여기 2008년에서 2021년에 90,000원 찍었으니까 한 14년 동안 9배 난 거거든요. 근데 배당도 생각하면
배당 생각해봐요. 배당이 얼마나 된다고. 배당을 또 다시 넣고 복리 같은 것들. 그래봐야 10배에서 15배겠죠. 네. 그래봐야 15배예요. 그러면은 월정립으로 얼마씩 해갖고 지금 경제적 자유를 얼마에서 예를 들어 무슨 나는 뭐 한 10억 정도면 경제적 자유화 했으면 가능했을지 몰라도 정말 큰 돈을 벌거나 뭐 나는 삼성전자로 부자를 했어라고 말하긴 쉽지 않다. 그 약간은 떠도는 전설 같은 거죠. 떠도는 전설. 뭐 이런 거예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한 30년, 50년 동안 100배 이상 올랐다면서요. 그러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서 난 부자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 저는 별로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손바뀜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정말 부자가 됐으려면 월정립보다는 예를 들어 IMF 바닥 10,000원에서 자기 전재산을 샀어야죠. 그럼 그 당시 전재산이 뭐 한 5억 정도 있었으면 50억이 됐을 수도 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월정립으로 삼성전자 샀는데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라는 건 약간 어불성성이라고 저는 봐요.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적립시에 투자하는 거는 수익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적 자유로 가기에는 좀 너무 오랜 시간이 아마 필요할지도 모른다. 아니죠. 여기서 지금 저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제적 자유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억이 있으면 경제적 자유가 있는 건가요? 좀 힘들죠. 10억? 또 요즘은 좀 힘들다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30억, 50억 뭐 이 정도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월정립을 한다는 거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왜? 저한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부자 되셨어요? 그럼 저는 그래요. 저가 첫 월급 받았을 때가 99년 초거든요. 98년 군대에 있었고 군대에서 뭐 10,000원씩 받던 사람이 이제 99년부터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 받을 때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은행에 다 적금 통장을 만들 텐데 저는 주식 계좌 만들어서 매달 월급으로 주식 샀거든요. 저도 월정립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은행에 저금할 돈으로 매달 주식을 하면 어때요? 라는 젊은 분들한테 적극 찬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월급을 300을 받는데 150을 적금을 들여다가 150으로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무엇을 사는 게냐가 중요하다라니까요. 삼성전자 적립 하지 말라고요. 왜? 주식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고 두 번째는 공부거든요. 경제 공부, 투자 공부. 삼성전자만 샀을 때의 가장 큰 단점은 투자 공부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왜? 아니 매달 삼성전자만 살 건데 공부를 왜 하나요? 그냥 은행에 저금하듯이 삼성전자 사라면서요. 은행에 저금하면서 공부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은행에 저금할 때 공부 안 하고 그냥 적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행에 저금하듯이 삼성전자를 사라는 얘기는 공부하지 말고 삼성전자 사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건 반대라는 거예요. 적어도 주식 투자자라면 최고의 종목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을 해서 삼성전자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을 내는 종목들을 월정립으로 한다면 5년, 10년 후에 은행에 저금했다면 150씩 했다면 간단히 계산해 드릴게요. 150 했으면 1년에 1,800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5년을 했으면 1,800에 5년이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된다고 쳐봐요. 은행에 하면 5년이면 1억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나 아니면 지수 상승률을 했어. 그럼 지수는 한 10%씩 올랐겠죠? 그럼 1억이 복리로 한 10%, 15% 올랐으니까 한 1억 5천에서 잘했으면 2억까지 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좋은 종목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해서 그들은 1년에 30%, 40% 올랐어? 그럼 이거는 4억, 5억이 된단 말이죠. 그 차이예요. 한 달에 150을 넣는데 1억을 만들려면 은행에 넣으면 되고 1억 5천을 만들 거면 삼성전자를 넣으면 되고 3억, 4억을 만들 거면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하기 싫으시면 삼성전자 사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반대라고요. 공부하기 싫으면 은행에 넣으라는 얘기인데 그거보단 공부해서 더 좋은 수익을 내는 게 맞죠. 그럼 이 영상의 썸네일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논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폭 빠져 있을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이면서 진짜 과거부터 보여주긴 했죠. 10년 동안 아까 차트로 봤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10,000원에서 10만원까지 올라가는 저력을 보여줬죠. 또 그 이전까지 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랑 삼성전자랑 20, 30년 전에 샀으면 뭐 100배씩 났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과거부터 여태까지 누적 수익률을 뜻하는 건데 오늘부터 오늘 이후까지 수익률도 그게 가능할까 해서 삼성전자의 시총이 368조란 말이에요. 얘가 3조일 때 100배가 날 수 있었지만 360조에서 100배가 나긴커녕 10배도 못 간다는 얘기죠. 일단 첫 번째는 시총이 너무 커졌다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아닌데 내가 유튜브로 10개 채널을 봐. 그 10개 채널에 20명이 나오는데 200명 중에
야, 너 같은 애 한 명 빼곤 다 삼성전자가 좋다 그러더라. 자, 삼성전자가 좋다고 하는 분 중에 제도권에 있는 분 당연한 거죠. 왜? 우리는 자신의 투자 규모를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한 500억 있어? 삼성전자 안 사면 안 되죠. 네. 1000억 있어? 무조건 사야 될걸요? 그런데 5천만 원 있어? 저는 삼성전자 안 사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 돈 5천만 원 있어서 나왔습니다 라는 분들이 아니죠. 대부분이 기관의 애널리스트들 또는 자산운용사의 대표들 또는 펀드 매니저들이죠. 그분들은 무엇을 하는 분들이죠? 펀드를 운영하는 분들이죠. 그 펀드에는 5천만 원 있습니까? 5천억이 있겠죠. 애널리스트들은 누구를 위한 애널리스트들일까요?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를 위한 애널리스트들이에요. 애널리스트들이 500억, 1000억짜리 분석하는 거 봤습니까? 단 한 번도 못 봤죠. 당연히 시총이 큰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시총이 큰 종목 분석하면 삼성전자가 제일 좋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펀드에 당연히 삼성전자를 편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런데 5천만 원을 하는 나도 삼성전자를 꼭 편입해야 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의 종목이 2천 종목이 넘게 있고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내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신 삼성전자 사지 말라는 건가요?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솔직히 안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쩌다 보니 특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이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주 투자를 주로 하는 세무사님에게 요 종목 빠뜨릴 수 없죠. 아까 전에 이제 시총이 큰 거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제약, 바이오가 크다고 얘기해 주셨지만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섹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이제 아까 말한 4대 업종에 이제 하나 더 붙으면 뭐 플랫폼 또는 그렇죠. 뭐 인터넷 기술업이죠. 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는 네. 뭐 나쁘지 않게 봐요. 나쁘지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코로나 시기 때 코로나 이후에 올라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 대형주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빠질 때는 어쨌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진 대형주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변동성이에요. 그럼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의 특징은 오를 때는 빨리 오르고 네. 떨어질 때는 빨리 떨어진다예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네. 앞으로 좋을지는 결국은 상승장이라면 빠른 주가 탄력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럼 반면에- 아까 상승장이라면서요? 반면에 이제 하락장이라면 아직도 더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 빠른 주가 회복이 있었냐? 네. 자, 9월 말 10월 초 47,000원에서 지금 6만 원이죠. 네, 61,200원 정도네요. 뭐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네네. 근데 바닥은 그래도 찍고 한 3달 정도는 움직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의 질문에서 사실은 이거를 꼭 첨가시키고 싶어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카카오가 좋아, 네이버가 좋아 이런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하나 반기를 들고 나온 게 있어요. 질문이 잘못됐다.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런 거죠. 삼성전자가 좋아, SK 하이닉스가 좋아하는 질문이 맞죠. 근데 삼성전자가 좋아, SK가 좋아. 비교가 안 되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아, 삼성 SDI가 좋아하는 비교가 돼요. 네. 근데 삼성 SDI가 좋아, LG 화학이 좋아하는 비교가 안 돼요. 안 되죠. 마찬가지로 네이버가 좋아, 카카오가 좋아하는 카카오의 자회사들이 상장되기 전에는 가능했어요, 비교가. 근데 지금은 카카오의 자회사의 시총들이 너무 커졌어요. 비상장일 때는 오로지 카카오의 가치였단 말이에요. 네. 상장되기 전엔 카카오의 가치였던 거죠. 근데 이미 상장이 된 애들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예요. 그러면 걔들이 시총을 보면 자, 네이버의 시총은 지금 32조죠. 카카오의 시총은 27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두 개 시총이 비슷하니까 비교하냐? 그렇게 따지면 뭐 시총 비슷한 애도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비슷한 업종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시총 달라요. 360조니까 다르죠. 하지만 그냥 비교하죠. 같은 반도체 업종의 1위, 2위니까.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더 이상 왜 비교를 하면 좀 비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카카오뱅크가 13조예요. 네. 카카오뱅크 13조. 카카오페이가 8조 7천억이죠. 네. 그러면 합치면 22조 되죠. 22조. 거기에 카카오게임즈가 3조 7천억이죠. 네. 그러니까 25조 됐죠. 이미 자회사가 한 25조 정도 상장이 된 상태예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카카오 엔터는 지금 최근에 사우디 펀드 투자 받고 카카오 엔터도 이제 상장을 아마 준비할 거거든요. 올해나 내년에. 그럼 그렇게 보면 카카오는 자기 몸통만큼의 시총이 있는 애들이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SK 하이닉스의 이제 지분 구조를 보면 네. SK 스퀘어가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건 이제 SK텔레콤이 이렇게 된 거죠. SK텔레콤은 SK가 갖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은 SK 스퀘어가 좋아, 삼성전자가 좋아는 되게 웃긴 질문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카카오의 실제 사업은 이제는 카카오 엔터는 엔터가, 카카오뱅크는 뱅크가, 카카오페이는 페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카카오에 아직도 비상장 회사가 많이 남아있지만 걔들은 이미 절반 이상 상장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는 자회사 사업하고 있는 사업회사가 자회사로 비상장 자회사로 여전히 남아있고 카카오는 비상장 자회사였던 사업회사들이 이미 상장이 굵직한 애들이 3개나 됐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더 이상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하는 건 저는 좀 웃긴 것 같아요. 네. 네,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포스코 그룹에서 포스코 케미컬을 되게 2차전지 소재주로 띄우니까 포스코 케미컬을 사고 싶어요. 그럼 포스코 케미컬을 사면 되지 포스코 홀딩스를 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의 그런 수익성이나 성장성을 좋아한다면 엔터 쪽이면 아직 상장 안 됐지만 앞으로 상장될 카카오 엔터 또는 게임 카카오 게임 또는 뱅크 카카오 뱅크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카카오에 대한 접근은 이제 갈수록 지금도 어느 정도의 지주회사의 성격이 있고 갈수록 지주회사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만 놓고 봤을 때는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카카오를 비교하기보다는 뭐 카카오 뱅크나 페이가 더 맞다라는 거고요. 그냥 네이버 차트만 본다면 얘도 이제 뭐 한 15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왔으니까 뭐 한 20% 정도의 반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좀 길게 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 가격이 지금 어디의 가격이냐 했을 때 그냥 한 10년 전의 가격이거든요. 2014년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되게 오판하고 있는 게 코로나 때 진짜 많이 올랐잖아.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도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하는데 아니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도 이 정도 가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거래소 지수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야,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도 한참 더 떨어져야 돼 하는데 코로나가 아닌 2007년 고점이 2080이었다고요. 그럼 2080 가면 2007년이면 15년 전이에요. 15년 전. 15년 전 지수로 가는 게 타당한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네이버건 이런 대형주들도 지수가 400 이렇게 와 있는 게 고점에서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뭐 대형주들도 저는 크게 빠질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탄력에 따라서 진짜 가장 큰 대형주는 삼성전자는 그 탄력이 느릴 것이고 뭐 네이버는 좀 더 빠를 것이고 그것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AI, 로봇, 뭐 엔터, 자율주행 얘네들은 더 빠를 것이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올해 정말 여기는 너무 싸서 여기는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 여기는 크게 수익이 안 날지라도 정말 더 떨어지진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는 어느 쪽에 있다고 보세요? 이쪽은 뭐 성장주 쪽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이런 기술 성장주를 제외한다면 소비주에서는 좀 화장품 관련주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LG생활건강인데요. 자, 그럼 이거는 또 이제 월봉이죠. 그러면 여기가 코로나 저점이에요. 코로나 저점이 뭐 한 100만 원? 그리고 코로나 고점이 사실은 뭐 2배도 안 됐어요. 화장품 관련주는 사실 코로나 피해주였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막 지수가 2배 이상 오르면서 뭐 3배, 4배, 5배 오를 동안 사실은 굉장히 조금밖에 못 올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이제 코로나 피해주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중국 애들도 안 오고 뭐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급락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의 급락이냐면 사실은 얘의 수준은 그 2014년 수준이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 LG생활건강이 중국 관련주로서 포함이 되고 화장품 관련주로서 포함이 됐던 게 언제부터였냐면 2015년 요 상승기예요. 중국 관련주들이 가장 크게 올랐던 아모레 퍼시픽이 오르고 LG생활건강이 올라고 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2015년이라고요. 그럼 그 전까지는 꼭 중국 애들이 화장품을 많이 사가서 오른 거 아니거든요. 그럼 그 전에도 요 가격이었어요. 50만 원, 60만 원. 근데 지금 이 가격은 거의 중국 애들하고 상관없었던 거의 10년 전 가격인데 거의 코로나 때문에 너네 실적이 안 좋잖아 하고서 17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거의 3분의 1토막 이상이 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완전히 무너진 대형주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가 상장 폐지가 될까? 뭐 이런 생각 1차적으로 합니다. 상장 폐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면은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왜냐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격이 언제 가격이니? 중국 애들이 화장품 사러 왔던 2014년 후반 딱
그때 가격이에요, 지금, 이 바닥이. 그리고 지금 조금 올랐다 해도 중국 애들이 막 사기 시작했던 2015년 그 정도. 근데 그 이후에 중국 애들이 계속 샀던 거, 그래, 코로나 때문에 안 온다며. 근데 거의 4, 5년 동안 올랐던 게 이렇게 빠졌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코로나 리오프닝 주가 지금 좋아 보이는 거냐 했을 때 그 전체 리오프닝주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항공주도 있고 여행주도 있고 카지노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왜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관련주가 이 주가 피해를 많이 보고 회복이 좀 빠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 여행주에서 1등주는 뭐죠? 하나투어죠. 이게 하나투어 차트예요. 방금 전에 봤던 차트랑 많이 다른 걸 알 수 있죠. 네. LG생활건강은 쭉쭉쭉쭉 오르다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근데 얘는 과연 코로나 때문에 망가졌냐 했을 때 그닥 왜? 2015년에 고점을 찍었고 그 다음 고점은 2015년 고점을 못 찍었고 그 다음 코로나 직후 고점도 못 찍었고 얘는 그냥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원래 여행업 자체가 그렇게 성장하던 산업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원래 성장하지 않는 산업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피해 받았다고 해서 그게 회복된다고 해서 뭐 대단히 막 올라갈 수 있는 주가 탄력을 보이긴 힘들겠죠. 마찬가지로 대한항공 같은 거 봐도 좀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게 대한항공 차트예요. 그럼 대한항공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받니? 지금 코로나 저점보다 훨씬 높은 주가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까랑 완전히 다른 거 아시겠죠?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은 코로나가 생기기 전까지 굉장히 좋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피해 본 그 가격대가 거의 코로나 훨씬 이전 수준. 근데 얘는 코로나 때문에 피해 봤다면서요. 근데 지금 주가는 코로나 이전 수준은 훨씬 회복했어요. 그럼 얘가 리오프닝을 얼마나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뭐 이런 종목들은 되게 많아요. 강원랜드를 보시면 카지노 관련주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피해 봤다면서요. 그럼 코로나 이전에는 주가가 왜 빠진 거냐는 거죠. 제 논리는 뭐냐면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저의 해석은 코로나보다 훨씬 이전에 고점을 찍었으면 코로나랑 상관없이 그 업종은 그렇게 좋은 업종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만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까 그 피해만큼만 올라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은 코로나 이전까지 굉장히 성장을 했었는데 지금 그 하락폭이 너무나 커져갖고 반등도 좀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나? 회복도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화장품 같은 있어요. 경우는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린 게 되게 중요한데 중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제 저가는 자기나 이제 나라 것들을 쓰고 고가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다른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걸 쓴다. 근데 그게 이제 실적에 그대로 나오냐 하면은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LG생활건강 만약에 그렇다면 그 말이 맞다면 지금 LG생활건강의 실적은 과거 수준으로 박살이 났어야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금 발생한 지 2년이 넘었고, 그죠? 그러면은 실적을 한번 보시면 이게 2019년이에요. 19년에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2021년까지도 유지가 됐었고요. 2022년 4분기까지 의 예상 실적의 매출액도 별로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단기손익이 좀 줄긴 했지만 그렇게 10년 전으로 회귀하는 만큼 줄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주가의 하락폭에 비해서 실적의 하락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호재가 나왔을 때 아까 AI하고 로봇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바로 하셨잖아요. 지금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재료 가치랄지 또는 실적 가치가 주가 오른 것보다 더 좋으면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면 못 오르겠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 그럼 악재로 해당이 돼야죠. 근데 그 악재의 재료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다면 오를 폭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과학의 과매도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중국이 이제 코로나 완화 정책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확진자 굉장히 폭증했지만 우리도 이제 코로나 겪어봤기 때문에 중국이 상반기 때는 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하반기 때는 이제 문을 열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조금 그러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은 어디일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방금 전에 말했던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면세점 관련주가 좀 직접적인 게 되겠죠.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는 아까 제가 봤던 여행주나 항공주처럼 코로나 이전에 별로 안 좋았어가 아니고 유통 면세점 업들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회복이 된다면 면세점 업이 좀 좋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인 왕래가 아니더라도 게임주들은 지금 중국 판호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태고 실제 게임주들은 움직임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경기 침체
뭐 이미 왔거나 온다는 얘기는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와도 사람들이 사 먹을 수밖에 없는 뭐 식음료, 음식료품들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얘기 있던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음식료주 같은 경우는 사실 내수주면서 경기 방어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수주면서 경기 방어주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계속 지수의 예치가 맞물리는데 지수가 좋아진다면 음식료주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수주나 경기 방어주의 특징은 지수가 안 좋을 때 잘 버티거나 조금 올라주거나 아니면 지수가 좋을 때는 남들 오를 때보다 조금 오르거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 그렇게 음식료주를 막 강하게 좋게 보는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음식료주는 사실은 작년에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곡물가가 굉장히 좋았었죠. 그렇죠. 곡물가 좋은 거로 사실은 음식료주는 일단 그 하락장에서도 주가 방어나 오히려 반대로 상승 같은 게 꽤 나왔거든요. 그래서 곡물가가 피크 칠 때 그 정도 좋은 수혜를 받기 때문에 올해도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종잣돈 한 5천만 원 있는 분들은 오늘 이제 세무사님이 여러 섹터 점검도 하고 유망한 쪽도 얘기해 주시고 했는데 어디에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5천만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에 대해서는 원칙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질문이 틀리면 답이 틀린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들이 소위 나는 답도 없어, 나는 답이 없어 이렇게 잘 못하지 하면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정확히 여러분들이 나는 뭘 사야 될까라는 질문부터 주식을 출발하니까 이게 포트폴리오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천만 원으로 사실은 예를 들어 제가 이 종목 사세요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주식 투자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된다는 거죠. 5천만 원으로 이 종목 사세요가 맞았다고 하는들 5천만 원에서 30% 수익 내면 1,500만 원인데 그렇다고 하는데 그 1,500만 원 여러분들의 인생을 크게 다르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천만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지를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5천만 원으로 어느 종목을 사느냐보다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 구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인데 일단 넘버가 제일 중요해요. 넘버. 몇 종목을 살 것이냐. 많이 사기엔 좀 그렇고 한 3개에서 아무리 쳐도 5개가 맥스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5천만 원으로 막 10개, 20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거의 한 5억 정도 하면 이제 100개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5억으로 100종목 갖고 있는 분 여러 명 봤고요. 그럼 지수 사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어디서 배우셨죠? 100종목 이상 사면 지수랑 똑같기 때문에 주식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갖고 너무 종목이 많으면 안 되고요. 반대로 나 5천만 원이면 뭐 한 종목 사도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5천만 원으로 한 종목을 솔직히 사도 됩니다. 근데 그 습관이 들여지면 5억으로도 한 종목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천만 원으로 딱 넘버가 중요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개에서 5개 공부 위주로 하고 싶으면 5개 그래도 좀 수익 좀 내고 싶다 하면 3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자, N을 결정한 다음엔 업종을 결정하면 돼요. 종목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업종을 결정하세요. 그럼 제가 만약에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면 저는 일단 한 업종은 엔터를 꼽고 싶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율주행은 어떻게 보면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엔터는 시작한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아직 안 오른 종목도 많고 그리고 이제 로봇과 AI는 좀 굉장히 움직인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움직일 확률이 높은 엔터, 상반기에 움직일 확률이 높은 엔터를 저는 꼽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그래도 꽤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아직 성장이 꺾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2차 전지를 꼽고 싶어요. 만약에 아주 오랜 기간을 본다면 자율주행 지금 묻어나도 됐겠지만 뭐 아직 시작도 안 한 자율주행을 사서 보초 쓰고 막 기다리는 것보단 잘 오르다가 조정 받았지만 결국 다시 오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업종을 꼽고 싶고요. 마지막 한 업종은 AI 아니면 로봇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AI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삼성전자 또는 LG전자 또는 현대의 이 호재가 더 큰 거냐 미국의 MS 재료가 더 큰 거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챗 GPT 재료는 저는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전기차 안 타시잖아요. 챗 GPT 써보셨어요? 아니요. 곧 쓰게 될 겁니다. 곧 쓰게 되고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겠죠. 야, 이런 세계가 왔어? 우리나라에 이런 산업 있어? 그래서 뭐 음성, AI 음성 뭐 이런 쪽으로 좀 공부를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AI 관련주를 하나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왜냐면 AI 관련주도 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5천만 원을 투자를 한다면 새 업종 오를 확률이 높은 엔터 올랐다가 조정받았지만 그래도 성장이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한 2차 전지 그리고 많이 올랐지만
그 업종 전체는 올랐지만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찾아봐야지 하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AI 이렇게 세 개 업종에 엔터 2차전지 AI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실 그 안에만 들어가도 좀 좁혀지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수십 개 종목 있잖아요. 팀만 자 엔터에서는 요건 확인하고 짬 사라. 엔터를 제가 만약에 산다면 엔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기획사랑 OTT. OTT는 당연히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의 그 전용이라 그러죠. 넷플릭스 전용 영화 또는 드라마 제작 업체들의 올해의 런칭 가능성 영화나 드라마를 봐야죠. 그래서 어느 게 대박 칠 것 같은지를 미리 보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그게 드라마가 시작되고 대박 났네 하고 들어갈 땐 이미 바닥 대비 30% 50%가 올랐을 거고 꼭지를 잡을 확률도 심지어 있어요. 뭐 여태까지 모든 종목들 그랬단 말이죠. 재벌집 막내 아들도 그랬고 오징어 게임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개봉을 한 걸 보면 안 되고 앞으로 라인업들이 쫙 형성이 되어 있는데 뭐 지금 1월이니까 뭐 2월 3월 적어도 1분기 안에 또는 상반기 안에 개봉 예정작들을 좀 보시면서 이건 좀 뜰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차트나 재무제표 보시면서 이 정도면 엔터에서 괜찮은 차트나 재무제표니 하면 이제 들어가시면 기획사는요? 엔터에서 한 종목만 사야 되잖아요. 기획사보다 저는 OTT가 낫다고요. OTT를 좋게 보시는. 하나만 사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기차입니다. 까칠하시는데. 네. 자, 2차전지 뭘요? 뭐 하이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차 전지 쪽은 2차 전지 쪽이 사실 애매해요. 왜냐하면 중소형주로 들어가면은 사실 리튬하고 조금만 연결이 돼도 굉장히 크게 오르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걔들이 단점이 있어요. 실적도 별로 없고 좀 이렇게 재료 가치만 있는.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조금 늦는 감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중간. 그러니까 시총 한 1조에서 뭐 5조, 10조 이런 사이 애들. 걔들 중에는 일단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건 시총이 크니까 종목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아니면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 아니면은 저는 이제 저기는 좀 더 좁혀드릴게요. 폐배터리 관련주는 좀 공부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리튬이 지만 리튬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어디 아프리카나 뭐 어디 남미에 리튬 광산을 샀네 뭐 이런 종목들인데 사실 과거에도 그런 어디 금이 있는 광산 아니면 이런 것들은 오르다가 좀 꺾이면 다시 회복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리튬 광산보다는 오히려 폐배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폐배터리는 2차 전지에서 남아있는 굉장히 큰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로 좀 공부를 해보시고 그 중에서 좀 이거 재료도 좋고 폐배터리가 좀 기술력이 좋은데 이런 종목 하나 선정하시면 되고요. 자, AI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상증자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AI하고 관련된 우리 AI 하고 있어. 또는 AI 할 거야 라는 대기업들이 MOU를 같이 해본 적이 있거나 또는 어떤 실적이 같이 납품 실적이 있었거나 또는 지분 투자를 한 종목이 있거나 그러면 그 어떤 종목들과 연관이 있어야 되냐면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네이버, SK텔레콤, KT 이 6종목하고 AI 소프트웨어 납품 실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6 대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했다든지 이런 종목 찾아보면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영상 보시면서 오늘의 숙제네 한번 AI 쭉 그룹핑 해볼까? 그러면 막 킥해야만 한 20개, 25개예요. 그 20개, 25개 중에 지분도 한번 보면서 지분이 얘가 있네. 아니면은 사업 내용을 보면서 얘네가 삼성전자에 또는 얘네가 SK텔레콤에 뭐를 했던 같이 일을 했던 또는 연구를 했던 또는 계약 실적이 있네.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매매법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AI 기술 발전 자체가 그렇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기업의 큰 자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대기업의 큰 자금은 AI 중소기업에 투자될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이 다 하진 않거든요. 다 할 거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유상증자가 삼성전자 들어가지 않겠죠. 자, 마지막 질문은 그럼 이제 2023년에 주식시장 준비하면서 올해는 좀 가장 경계할 행동은 좀 뭐라 보시고 이제 어떤 것들 좀 투자자들이 대비하고 대응해야 될까요? 주식 시장은 상승과 하락 사실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20년 이상을 했지만 상승장과 하락장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옆으로 가는 횡보장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오신 분들은 횡보장이 뭔지를 잘 몰라요. 딱 경험한 것만 알거든요.
과거의 백데이터를 돌아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최근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 중에 뭐 차트를 보고 이런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차트를 봐야지 과거에 어떤 우리나라 주가 흐름을 움직였고 상승장은 뭐고 하락장이 뭔지를 아는데 그걸 안 보면 사실은 내가 겪은 것만 아니까. 그럼 2020년 4월에 들어오신 분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쭉 매일 오르다가 그다음 2022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계속 빠지고 이것만 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럼 계속 빠지고 지금의 위치 2,400에서는 아주 무서운 위기가 올 것이냐 아니면 무슨 뭐 돈벼락 아까 뭐라 그랬죠? 돈의 축제. 돈의 축제가 올 것이냐 무서운 위기가 올 것이냐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냥 흐지부지인 날이 사실 더 많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어떤 하루를 기억했을 때 그 하루가 대단히 정말 막 죽고 싶거나 또는 대단히 하늘이 날아갈 거나 그건 인생에서 정말 하루 이틀이지 그냥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럼 주식 투자자라면 적어도 횡보 기간이 훨씬 길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사실 2020년 4월부터의 상승장의 변동성 아니 1,400에서 3,300이 갖고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9만 원을 4달 만에 가고 정말 굉장한 상승의 변동성이었고요. 그 다음 고점 3,300에서 좀 2,000까지 온 거는 한 35% 빠진 하락이었는데요. 그 35% 정도 1년 반 만에 빠지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0년에 한두 번 나오는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도의 하락이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난 상승 변동성, 엄청난 하락 변동성을 겪었다면 올해도 와 1,500 갈 거야. 아니면 3,000 갈 거야. 근데 연말 가면은 그냥 한 2,500, 600 또는 뭐 2,300 여기 확률이 사실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올해 주식 투자자들이 꼭 가져야 될 마인드. 최근 2, 3년 동안 2년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 오르고 내리고만 봤지만 옆도 있다. 그럼 옆으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아까 말했던 시장 수익률보다 초과 수익률을 내기 위해선 종목 선정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그 종목 선정에 대한 공부는 결국은 산업에 대한 공부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업종을 먼저 선택하고 그 업종 내의 종목을 고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난 그냥 이거 한 종목만 사놓고 그냥 기다릴래 이러면은 사실은 그 종목은 연말에 딱 보합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보합일 거면 은행에 넣는 게 낫죠. 그래서 적어도 연말에 나는 10%, 20%, 30% 수익을 낼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어떤 산업이 예를 들어 작년부터 지금까지 로봇 관련주나 AI 관련주가 잘 올랐다라는 거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초과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AI와 로봇이 올랐고 왜 올랐고 또 엔터는 왜 상반기에 좀 기대가 있고 또 자율주행은 어떨 것 같고 2차 전지는 어떨 것 같고 이런 예상들을 제가 말한 게 정답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적어도 저는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업종이 유망할지 그게 픽이 되면 그 업종에서 나의 탑픽 종목은 뭐가 될지 그런 좀 연구를 하는 적어도 보합장일 땐 연구하는 자가 훨씬 수익이 많이 난다. 상승장일 땐 사실은 대부분 비슷하게 상승나요. 왜냐 아무거나 사면 되니까. 하락장에서는 대부분 손실 나요. 아무거나 갖고 있어도 손실이 나요. 근데 보합장에서 모두가 보합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수가 보합이면 그중에 2,000 종목 중에 한 1,000개는 보합이지만 500개는 한 30% 오르고 500개는 한 30% 떨어집니다. 오르는 쪽에 탑승을 해야죠. 올해의 주안점은 보합장일 확률도 분명히 있으니까 종목 선정 공부 열심히, 업종 공부 열심히 하자. 오늘 만난 선생님은 슈퍼게임 이정윤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